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선 즉시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 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처음으로 충청권을 방문해선 내란 세력을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먼저 홍민기 기자입니다. 대선을 9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출마 이후 첫 기자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 속 경제 화두를 던지면서 내란 심판론을 거듭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비상경제대응 TF를 설치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람과 일전을 치른다는 그런 신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정치 보복은 결단코 하지 않을 거란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내란의 진상이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만큼 핵심 당사자 단죄와 처벌은 꼭 필요하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능력과 청렴함, 충직함만을 인사 기준으로 삼고 이름도 국민통합정부가 될 거라며 통합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개헌안으로 제시한 4년 연임제가 독재를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엔 자신의 주장을 왜곡 조작한 거라며 의심을 거둬달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푸틴처럼 독재하려고 그런다. 이러면 이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 헌법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 써져 있는 대로 읽으면 되죠. 이후 충청을 찾은 이 후보는 내란 세력과 단절을 끝내 거부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를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짓을 벌이면 영원히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다라고 절실하게 느끼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국민의 손으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충청을 찾은 이 후보는 당진과 아산, 천안을 잇따라 방문하며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충청은 역대 대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해온 만큼 선거 중반 중원과 중도층 표심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후보는 오늘은 최대 유권자가 몰린 경기 남부 지역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식시장을 잘 아는 자신이 대선에서 이기면 당연히 주가 조작은 거지를 만들 정도로 혼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충남 당진 유세 현장에서 우량주에 투자했더니 대주주 몇몇이 자회사를 만들어 알맹이를 쏙 빼서 공돈을 버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면 주가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이재명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해야 할 일 가장 급한 일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충청을 찾아 중원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또 당정 관계 쇄신을 공언하며 윤 전 대통령과 다시 한번 선긋기에 나선 모양새인데 선거 막판 중도 외연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유경수 여사 생가 방문으로 충청 일정을 시작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정치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정 관계 재성립을 위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을 당원 당규에 담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당정 협력, 당통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을 전명하고 이러한 정신을 당헌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천 개입을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 갈등의 핵심으로 지목하며 그간의 이른바 윤심 논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자진 탈당한 윤 전 대통령과 본격적인 거리 두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어진 유세에서도 큰 절을 올리며 재차 계엄과 탄핵을 사과했습니다. 동시에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부정선거 옹호 논란과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선거 막판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외연 확장 시도로도 보이는데 다만 유세 마지막엔 항상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구호로 외치며 지지층 결집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짓 재산에 갇혀 억울한 탄핵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짓의 산더미 위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집도 다 뺏겨버리고 사실 대구에 저렇게 계시는데
나란히 충청 유세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선 방탄조끼로 모자라 방탄 입법을 겹겹이 뒤집어쓰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탄조끼 안 입었죠. 그래도 양심에 벌벌벌 떨려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재판한 대법원장, 대법관들까지 탄핵하겠다. 김 후보는 또 화이트 해커, 만명 양산 등을 통한 사이버전 대비, 군 가산점제 도입 등 국방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도 충남에서 시작해 서울 경기를 아우르며 빼곡한 유세 일정을 소화합니다. 남은 기간 최대한 많은 지역을 돌며 상승세를 견인해 막판 기적의 반전을 노린다는 구상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한쪽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친윤 구태를 청산한다는 다짐을 보여드린다면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서울 송파구 지원 유세에 나서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호텔 경제학 발언을 겨냥해 사악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김어준 같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만든다고 해 제가 그런 법은 만들면 안 된다고 꼬집었고 이 후보도 안 하겠다 꼬리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전국의 막판 최대 변수 역시 단일화 문제죠. 다만 이미 대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돼 단일화 협상의 1차 시한이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한 적이 있는 사람들끼리나 단일화하라며 완주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주말 동안 서울 노량진 고시촌 등 수도권을 돌며 2030 표심에 호소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휴일에도 서울 종로구와 석촌호수를 돌며 대선 완주의 뜻을 재차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그렇게 단일화를 하고 싶으면 아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하라고 응수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등 후보들이 과거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한 걸 재소환하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라고 비꼰 겁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재명 그리고 황교안 그리고 김문수 이 세 분이 부정선거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단일화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을 국민의힘의 아류라고 평가절하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호텔 경제학과 시흥 거북선 웨이브파크 논란 등에 애꿎은 개혁신당이 화살을 돌린다는 논리입니다. 본인이 엉뚱한 데서 사고 쳐놓고 개혁신당한테 화살을 돌리지 말아라. 이런 이재명 후보의 방구석 여포와도 같은 정치 빨리 종식해야 된다.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격려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홍 전 시장이 자신의 소셜 플랫폼에 공개한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미래투자란 글이 다가 아니라며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는 당부가 추가로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자신을 향한 지지 선언으로 보인다는 게 이준석 후보의 주장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혀주신 홍준표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이 후보는 특히 단일화란 도움 안 되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0% 초반까지 떨어졌을 거라 주장하며 국민의힘에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 커피 원가 120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기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파크 조성 사업을 놓고 또 한 차례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세장에서 이 사업을 치적으로 언급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공실만 가득하다면서 비판했고 여기에 국민의힘까지 가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발언을 왜곡한 것이라며 고발에 나섰습니다. 정윤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 시흥 유세장에서 거북섬의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를 꺼내들며 도지사 시절 자신의 능력을 부각했습니다. 시정이든 국정이든 나라 살림에 애정을 가지고 일하면 성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경기도 거북섬으로 오면은 우리가 그냥 다 나서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리로 오라고 저희가 유인을 해가지고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게 신속하게 해치워서. 그러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장사가 안 되고 상가는 텅텅 비는 웨이브파크를 자랑 삼았다며 시흥 시민들은 분노했을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공실률 87%인 거북섬의 비극이 대한민국 비극으로 귀결될 거라거나 이재명식 호텔 경제학 실패를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거북섬 사업을 어떻게 일으킬지 고민 없이 정치 공세 도구로만 이용했다며 시흥 시민의 재건 노력에 재를 뿌린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거북섬 사업 자체는 옛 새누리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남경필 전 경기지사 시절 일인데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을 자랑한 것처럼 허위 사실도 유포했다며 이준석 후보 등 고발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거북섬 관련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급해가지고 여기저기 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작은 발언 하나하나를 공격 소재로 활용하려는 국민의힘, 개혁신당과 이에 맞서 적극 반박에 나선 민주당 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번에도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HMM 부산 이전, 일산대교 통행료,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등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네거티브단은 이 후보가 지난 14일 부산 유세에서 HMM 부산 이전을 공약하며 회사를 옮기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인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발언한 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후보의 일산대교 무료화가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는 주장 역시 유료화는 수원고법에서 결정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커피 한 잔 원가가 120원이라는 이 후보 유세 발언도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의미로 한 말이 아니라며 부정했는데 거짓말이라면서 습관적인 거짓말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 중에 불법으로 기부를 받았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등은 김 후보가 그제 경북 상주시 유세에서 한 유권자에게 문경 사과와 상주 곶감 한 상자를 받고 김천역 유세에서도 특산물 상자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부정수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전국 법원의 대표들이 모여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같은 법원 안팎의 논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와 또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이 그 배경이 됐는데요. 회의 결과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각 법원을 대표하는 126명의 판사 모임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하면서 재판부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 게 배경이 됐습니다. 또 이후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문제의식도 영향을 줬습니다. 회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고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과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참석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안건을 의결해야 하지만 임시회의 개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법관 대표의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기 때문입니다. 과반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2018년 4월부터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자리 잡은 기구인 만큼 정치적인 독립성이 요구되는데 조기 대선을 8일 앞두고 특정 후보 판결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의견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있어 앞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임시회의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 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출석 때마다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번 공판 때도 침묵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 여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포함해 여러 사안들이 있죠. 검찰은 관련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김 여사의 조사는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검찰이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대선 영향을 이유로 소환 통보에 불응했고 중앙지검장 등이 사의를 표한 상황이라 추가 일정 조율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고검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서울고검은 재수사팀을 꾸린 뒤 처음 주가 조작 공범인 코스닥 상장사 임원을 불렀고 이번 주에도 관련자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냈는데 처음 사건을 폭로한 인터넷 매체는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일교 전 고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의 선물을 보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최측근 비서와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출국 금지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수사는 김 여사를 향하는 만큼 김 여사를 언제 어디서 조사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어 다음 주 대선이 지나야 김 여사 소환 일정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 청담동에 있는 다른 주점은 11년 전인 2014년 1월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주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허가를 받을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3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해온 업소에서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했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대선 전국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비법조인 대법관 추진 같은 사법개혁 방안 논란과 관련해 조기에 힘을 뺄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방탄 입법이다, 방탄 법원이다 이렇게 공세가 계속되자 한 발 물러선 모양새인데요. 국민의힘은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논란의 발단이 된 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지난 23일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 법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어용 시민운동가로 대법원을 채울 속셈이라거나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 같은 인사를 대법관으로 앉히겠다는 발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집중 유세나 토론회를 통해 연일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방탄 입법 논란 등을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완전히 청문회를 하겠다, 탄핵을 하겠다, 대법관을 100명을 뽑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대법원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국민의힘 공세와 맞물려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추격세가 지속하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선 뚜렷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뭐든지 수위 조절이 중요하다며 톤다운이 될 거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개별 의원들의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선긋기에 나섰는데 한 발 더 나아가 당장 국가적 에너지를 모아야 할 분야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초기에는 경제 회복, 민생 회복에 도와야 된다. 방탄입법, 방탄법원 등 해임 공세가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출렁이자 연일 후보까지 직접 나선 모양새입니다.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 등의 안건을 상정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고려했다는 분석인데 국민의힘은 이번 법관 대표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멈춰지길 바란다며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한때 사전투표 폐지 공약까지 내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나흘을 앞두고 투표를 독려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장 제도 개선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본 건데 대신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며 지지자들에게 걱정 말고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오는 29일에서 30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 날에 투표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고 그 상태로 투표하는 건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당 차원에서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전투표의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김 후보는 대선 출마 전부터 사전투표가 주로 거론된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 선관위를 비판해왔습니다. 일부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CCTV가 없었다는 의문을 비롯해 몇몇 부정선거 의혹은 음모론이 아닌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보관하는 기간 동안에 여기에 무슨 부정이 없느냐. CCTV가 설정, 저는 CCTV가 없었어요. 있는 데도 있었죠. 없는데. 뭐 이런 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 그냥 정당한 의문이잖아요.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엔 개헌으로 사전투표제를 폐지한 뒤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고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도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김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한 데에는 투표날이 며칠 남지 않은 데다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지층 결집으로 한 표라도 더 끌어모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사전투표를 해야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이길 수 있다며 변화와 희망을 원하면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박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이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두고 2번 이어서 할 수 있는 의미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의심스러우면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개헌안에 명시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자신이 그걸 100% 결정하는 것처럼 러시아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처럼 독재하려고 그런다고 하면 정치가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해 화이트 해커 10,000명 양성을 추진하고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늘리는 등 군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공약에는 10대 국방 첨단 기술 분야를 선정해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고 대통령실 방위사업 비서관을 만들어 방산 수출 전략을 총지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군 가산점제, 여성희망 복무제, 군 복무 경력 인정제도 등을 도입하고 항공정비를 비롯한 비전투 분야는 민간을 위탁해 핵심 전투력 유지에 공역을 쏟겠다는 구상도 담겼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과다 의료 이용 기준을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본인 부담 차등제 확대 시행을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본인 부담률 90% 적용 대상을 외래 진료 연간 365회 초과 이용해서 120회 초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지난해 연간 외래 진료를 120회 이상 받은 환자 수가 35만여 명으로 투입된 재정은 3조 원에 육박한다면서 기준을 강화하면 재정 절감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2월 3일 대선을 이제 8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선 소식 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꼽히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를 이어 남양주시 등을 돌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서 오전에는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청년층 표심 공략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주말 사이 충청권을 훑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충남 천안에서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한 뒤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옵니다. 김 후보는 경기 안성과 평택 유세를 마친 뒤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합니다. 이어 경기 오산과 용인에서 유세를 가진 뒤에 저녁에는 서울 도봉과 노원, 강북 등 서울 내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곳에서 유세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역시 주말 동안 수도권을 공략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오늘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이 후보는 정치 세대교체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확장 재정을 비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에도 거듭 거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이후에 방송 인터뷰 일정을 소화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대선 선상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자료를 보면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배 454척에 승선한 유권자 3,051명이 이번 대선 선상투표 대상입니다.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에선 선상투표 신고자 3,200여 명 중에 95%가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선상투표자는 선박투표소에서 입회인 참관 아래 투표를 하고요. 투표지는 기표 부분이 봉합된 쉴드 팩스로 선관위로 전달됩니다. 지금까지 대선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추가 전공의 모집이 이번 주에 마감됩니다. 원서 접수일이 며칠 남긴 했는데요.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병원이 있을 정도로 아직 전공의들의 큰 움직임은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홈페이지입니다. 전공의 추가 모집 공고에 오는 27일 오후 6시 지원을 마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병원이 여기처럼 27일 전후로 원서 접수를 마칩니다. 현재 사직 전공의는 11,000여 명. 앞서 정부는 돌아오고 싶어하는 전공의가 많다는 의료계 건의를 수용해 사직 전공의들에게 복귀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큰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아직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병원도 있습니다. 아직 모집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는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 등 몇몇 병원 사직 전공의 자체 설문에서도 복귀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10% 안팎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기대를 걸고 관망하는 전공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 정당과 후보분들께서는 지난 1년 3개월의 의료 공백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해법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료계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인턴 기간 단축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더 이상 수련 특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커피숍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줄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건수도 급증했는데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싸늘하게 얼어붙은 경기에 손님이 줄면서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커피 음료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곳 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때도 늘었던 커피 전문점이 줄어든 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입니다.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생활 밀착형 업종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원스톱 폐업 지원 신청 건수는 64% 급증했고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코로나 시기에 2배로 웃돕니다. 이렇게 줄폐업하면서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도 늘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자영업자 빚은 지난해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일부 빚을 탕감하거나 조정해달라는 누적 신청액도 지난달 말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어렵다 이런 수준을 뛰어넘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그 어떤 지원책을 할 때는 좀 대규모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수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기에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겹쳐 내수 침체가 고착화할 거란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달 출범할 새 정부는 단순 지원을 넘어 자영업 구조 변화까지 염두에 둔 중장기적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앞서서 보신 것처럼 내수 부진이 심한 데다가 미국발 관세 충격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29일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얼마나 낮추게 될지가 관심사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가뜩이나 부진했던 내수는 지난해 비상계엄 여파로 더 얼어붙었습니다. 소비 부진의 건설 경기 악화로 내수가 휘청이는 가운데 또 다른 악재가 덮쳤습니다. 미국발 관세 부과로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1분기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4%포인트나 낮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습니다. 관세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도 전에 적색 경고 등이 켜진 셈입니다. 이에 시장 전망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해외 투자은행 8곳이 내다본 올해 우리 성장률은 평균 0.8%에 불과하고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치마저 1.6%에서 0.8%로 주저앉았습니다. 관세의 영향인데 대외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 파급된 게 대략 0.5%포인트, 또 내부적으로는 좀 전국 불안이 좀 해소가 잘 안 되고 또 건설업 공사가 좀 지연된 거, 그것이 대략 한 0.3%포인트. 한국은행도 지난달 성장률 대폭 하향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1, 4분기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오래됐고 올해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관세 효과도 더해져서 5월에 발표하겠지만 성장률은 상당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이 지난 2월 전망한 올해 성장률은 1.5%입니다. 이에 오는 29일 수정경제 전망 발표에서 시장이 주목하는 건 성장률이 1%를 밑돌지 여부입니다. 0%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 뒤인 다음 달 1일부터 유럽연합 EU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EU는 추가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무역 정책에 전권을 쥔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관세 부과를 발표한 당일 무역 담당 집행위원이 상호 존중을 강조하는 공식 반응을 내놓은 뒤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일부 회원국의 고위 당국자들도 협상 타결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입장만 언급했습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이 집에서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음주운전을 해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7살 원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찰 공무원에게 오래전에 음주 전력까지 반영해서 파면 징계를 내리는 건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의정부시 전 국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지난 23일 저녁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야시장 개장식에서 경북 구미시의회 소속 의원이 행사 의전에 불만을 품고 시의회 직원을 때려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주 뉴스였습니다. 과수의 잎과 줄기가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과수 화상병이 충북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로 확산 우려가 커진 데다 치료제도 없어서 관계 당국이 예찰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사과나무를 통째로 뽑아냅니다. 뽑힌 나무들은 과수원 한쪽에 겹겹이 쌓입니다.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농가로 중장비를 동원한 긴급 매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농가의 외부인 출입도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올해 첫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이후 경기도와 충남, 전북 등 전국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충북 청주의 사과 농가에서도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아직 과수 화상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없어 병든 나무는 모두 땅에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 더구나 덥고 습한 날씨에 세균 활동까지 활발해지면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관계당국은 치료제가 없는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과수원 출입 이력 관리와 도구 소독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사과배 농가에서는 적과 등 작업 시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정기적으로 예찰하며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은 1년 6개월 동안 나무를 다시 심을 수 없어 농가들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며 날이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은 26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고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다만 밤 사이에는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영서와 충북, 경북 내륙 지역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오후 한때 전북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3.1도로 출발하고요. 대구는 12.6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 모두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과 모레 동쪽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하버드 대학에 대한 외국 학생 등록 차단 조치가 하루 만에 법원에서 막혔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멈출 트럼프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외국 학생 이름과 국적을 공개하라면서 다시 공세를 폈습니다. 미국 대학가에선 미국인의 명문대 입학문이 좁아졌다는 보수층의 불만을 등에 업고 트럼프가 외국 학생에 대한 압박을 확대할 수 있다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한 만큼 외국인 학생의 이름과 국적을 공개해야 한다며 또 포문을 열었습니다. Billions of dollars has been paid to Harvard. How ridiculous is that? Harvard's going to have to change its ways. And so are some others.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 등록을 막으려다 법원이 제동을 걸자 또 다른 방식으로 대학을 압박한 겁니다. 충격을 받은 미국 대학가는 칼끝이 곧 다른 대학으로 향할 수 있다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 반유대주의 근저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입학과 채용 과정에 정부 입김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명문대에서 유학생 비중이 커져 미국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보수층의 불만에 편승한 노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셀리 콤블루스 MIT 총장은 유학생 수용을 금지한 조치는 큰 충격이며 미국의 우수성과 개방성, 창의성에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자 다른 나라 학생들이 미국 외 다른 국가를 고려하는 경향도 감지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워온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도 때마침 프린스턴대 졸업식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We lead the world in so many ways, including in scientific innovation and economic dynamism. Our great universities are the envy of the world and a crucial national asset.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파월은 연준이 과감한 조치로 경제를 구했다며 연준 공무원들은 감사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번에는 가자 지구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무차별 폭격 그리고 무차별적인 봉쇄로 현지 상황은 나날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의사인 엄마가 가자 지구 병원에 나와 환자를 돌보는 사이 집에 있는 자녀 9명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숨진 가슴 아픈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주택가. 아직도 불길이 사라지지 않은 잔해 더미에서 부상자와 사망자를 수습해 병원으로 옮깁니다. 화상을 심하게 입은 아이들 시신 7구. 바로 이 병원 의사 나자르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사이 집에 있던 아이들이 폭격에 목숨을 잃은 겁니다. She treated children and in a moment her daughters and her sons with her hand died. 밤새 이어진 공습에 생후 7개월 아기와 2살 배기는 잔해더미에 묻혀 있다가 세상을 떴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11살 아들은 중상. 남편 역시 중환자실 신세입니다. الأطفال هذول المتفحمين ونقلناهم على مستشفى ناصر وجبتها معايا الدكتورة معايا صارت ما بين الموتين ما بين الناجي الوحيد من أولادها. 상상도 못할 참사에도 의사인 엄마 나자르는 병원에서 계속 일을 했다고 동료가 전했습니다. 가자 보건부 장관은 이것이 가자지구 의료인이 견뎌야 하는 현실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에 대해 작전을 수행 중인 여러 용의자를 공격했다며 민간인 사망 주장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이스라엘의 봉쇄와 폭격은 전쟁 범죄이고 대량 학살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는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Israel's new military offensive, Gideon's Chariot, amounts to an abhorrent escalation in the Israeli government's crimes against humanity, ethnic cleansing, and acts of genocide against the Palestinian people. 앞서 EU가 회원국 다수의 지지로 이스라엘과의 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스라엘의 맹방 독일조차 가자 지구의 인도적 상황을 고의로 극도로 악화하는 건 이스라엘의 국가존립 보장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사실상 가자 지구에서 인종 청소를 하고 있죠. 가자 지구에서 4살 난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매체가 전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가자 지구 북부 알-아흘리 아랍병원을 인용해 올해 4살인 무함마드 무스타파 야신 소년이 영양실조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공보국은 지난 3월 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가 끝나고 가자지구 봉쇄가 시작된 이후 약 80일 동안 가자지구에서 영양실조로 숨진 사람이 총 5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지상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본격적인 침공작전의 연기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미국 측이 하마스와 휴전 협상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전면적인 지상 침공을 연기할 것으로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로 가보겠습니다. 개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포로 교환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드론 공습을 주고받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SNS를 통해 러시아가 밤사이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30여 개 도시와 마을에 공격용 드론 300대, 미사일 70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하루 새에 이루어진 드론 공격 가운데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2명이 숨졌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최대 규모 드론 공습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의 침묵이 푸틴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이런 테러 공격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기에 충분한 사유라며 러시아는 전쟁을 질질 끌고 있고 매일같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침묵과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침묵은 푸틴을 오히려 부추길 뿐이라며 지금 중요한 건 미국과 유럽 국가를 비롯해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나라의 결단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월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 시즌 프로야구 최고 타자인 김도영과 LG 오스틴이 나란히 4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삼성 디아즈는 홈런 2개를 추가하며 시즌 20호 홈런에 선착했습니다. 주말 홈런 레이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 김도영이 첫 타석에서부터 홈런포를 쏘아 올립니다. 삼성 선발 원태인의 시속 149km짜리 빠른 공을 받아쳐 오른쪽 중간 담장을 넘깁니다. 시즌 7호 홈런이자 지난 22일 KT 경기부터 이어진 4경기 연속 홈런포입니다. 전날에는 왼쪽 관중석을 훌쩍 넘기는 장애 홈런까지 날렸습니다. 삼성 디아즈도 2점짜리 홈런으로 응수한 데 이어 끝내기 홈런까지 책임지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디아즈는 시즌 20홈런에 선착하며 홈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2위 LG 오스틴도 홈런포 레이스에 가세했습니다. 4대0으로 앞선 7회 초 왼쪽 담장을 넘겨 김도영과 함께 4경기 연속포를 터뜨리며 팀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1위 디아즈를 3개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2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한 대전 경기에서 막판에 우승 건 한화였습니다. 하나는 롯데와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연장 10회 말에 터진 문현빈의 결승 밀어내기를 통해 8대7로 이겼습니다. 한화가 위닝 시리즈에 성공하며 2위 자리를 되찾아왔습니다. 두산은 NC의 전날 패배를 되갚아줬고 KT는 키움과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프로축구 강원이 광주를 잡고 7위에 올랐습니다. 강원은 광주와의 1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대0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강원은 0대0으로 맞선 후반 추가 시간 6분 광주 조성권의 핸드볼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하면서 승점 석점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강원은 올 시즌 광주를 상대로 2연승을 지난 시즌까지 포함하면 4연승을 달렸습니다. 철벽 김민철이 ASL 시즌 19 결승에서 4회 연속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제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펼쳐진 ASL 시즌 19 결승전에서 김민철은 프로토스 종족을 운용하는 도제욱과 치열한 접전 끝에 4대3으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김민철은 이번 승리로 개인 통산 ASL 4회 우승자이자 역대 최초 4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ASL은 우리나라 국민 게임이었던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로 진행하는 e스포츠 리그입니다. 지금까지 월요일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 천안 나들목 부근에서 차량 4대가 추돌해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전북 익산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나 외국인 1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앞뒤로 완전히 찌그러진 검은색 승용차가 견인차로 옮겨집니다. 1톤 트럭과 다른 차량 2대도 유리창과 범퍼 등 곳곳이 부서진 모습입니다.
새벽 1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차량 넉 대가 연이어 부딪혔습니다. 아반떼 차량이 앞서 주행하던 포트 화물 차량을 부딪혔고 화물 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승용차를 몰던 2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고 60대 남성 화물차 운전자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건물 위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가까이선 시뻘건 불길도 보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북 익산시 함라면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숲시라는 거죠. 한동만 그냥 완전히 났어요. 외국인 직원 등 안에 있던 6명이 급히 대피했는데 50대 태국인 1명은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연기가 일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경남 함안군 칠북면에 있는 폐기물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난 모습입니다. 한때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6시간 반 만인 어젯밤 9시 반쯤 겨우 모든 불을 껐습니다. 창고 관계자인 80대 남성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해킹 사고 이후에 수습책을 가동 중인 SK텔레콤이 지난 19일부터 일일 유심 교체 규모를 30만 명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그제 하루 동안 가입자 30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유심을 바꾼 누적 고객은 417만 명이고요. 예약 이후에도 아직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고객은 482만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도입한 인천아이 바다패스는 버스 요금인 1,500원으로 인천섬을 여행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 덕에 가장 북단에 있는 백령도를 포함한 인천의 섬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이 북적입니다. 특히 안개가 껴 여객선이 제때 출항하지 못하자 터미널은 북새통이 됩니다. 인천의 섬을 찾는 관광객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섬 여행은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저렴한 데다가 인천 시민한테 특혜를 주니까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섬이 좋잖아요. 공기도 좋고. 그래서 많이 권유해요. 올해부터 도입된 아이 바다패스는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1,500원으로 서해 25개 섬으로 가는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민도 최대 70%까지 할인받습니다. 올해 실제 이용객도 지난해보다 결항률이 높아져 섬 주민 등 전체 이용객이 줄었음에도 바다패스 이용객은 지난달까지 10.3%, 16,000여 명이나 늘었습니다. 인천 시민이 15만여 명으로 3.3% 늘었고 다른 지역 시도민은 19,000여 명으로 27.6%나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섬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 여객터미널이 붐비고 인천의 모든 섬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이 관광과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시는 이용객 증가에 따라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정책도 확대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5월 26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동선엔 선거 전략이 담겨 있죠. 표심을 얻기 위해서 어떤 동선을 짰는지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크레셴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악센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스타카토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U자 형태 유세를 정리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영남 쪽으로 떴고요. 그다음에 남해안을 거쳐서 호남으로 이동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동선이었습니다. 험지에서 강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점점 더 많은 표를 끌어모으는 크레셴도 방식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강세 지역에 집중하는 악센트 전략을 썼습니다. 보수의 텃밭인 영남, 또 서울 안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서초와 송파 등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대구 경북을 찾았고요. 당분간도 보수 우세 지역을 더 방문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당 조직이 약한 편인 이준석 후보는 거점 몇 개를 콕콕 짚는 스타카토 전략을 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자 위주의 동선을 짰고요. 네, 후보들의 선거 유세도 점점 더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제 대선 본투표까지는 8일, 사전투표 시작까지는 단 4흘 남았습니다. 다음 서울신문입니다. 합성대마가 이제 청소년 손에까지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직구도 쉽고 또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로 위장해서 10대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전체 압수마약 가운데 약 35%가 신종 마약입니다. 이 중 합성대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15%, 5년 사이에 5.8배나 늘었습니다. 대마초보다 더 강력해서 환각과 불안, 공황과 경련 등이 더 강하게 자주 나타나고요. 소량만으로도 치명적입니다. 청소년 마약을 주의시켜야겠다 싶죠. 그런데 이게 마약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면 합성대마와 일반 전자담배를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단속도 어렵고 부모나 교사 눈에도 잘 띄지 않아서 우려가 큽니다. 지난해 전체 마약류 압수 중에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3%, 절대적인 수치는 적습니다. 하지만 이 연령대에서 합성대마의 압수 비율이 38%입니다. 청소년의 신종 마약 노출이 현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직구와 가상자산에 익숙한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마약 중독자와 공급자가 모두 늘고 있습니다. 신문은 마약 조기 예방과 세대 맞춤형 개입이 절실하다는 국가수 관계자의 의견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 교사 A씨. 하루에 많게는 12통까지 밤낮이 없는 항의와 민원에 시달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2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악성 민원 대책은 무용지물이란 지적을 담았습니다. A씨는 중학교 3학년 학년 부장이자 학생 비군의 담임이었습니다. 비군이 평소 흡연과 결석이 잦자 생활 지도를 했는데 누나 등 가족들이 문제 삼아서 새벽 6시와 밤 12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전화를 걸어서 민원을 넣은 겁니다. 재작년 7월 서희초 사건 이후 교육부는 학교마다 민원 대응팀을 만들기로 했었죠. 민원을 개인 교사가 아니라 학교가 대응하게끔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선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민원 대응팀 시스템이 정착한 학교 안에서도 민원에 고통받는 교사들은 여전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학생 측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교사가 제주에서만 작년 7월과 올해 3월 등 2명이 더했습니다. 분향소에는 애도와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더 없어야 할 텐데요. 교사들은 악성 민원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또 교사 괴롭히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아동학대 처벌법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앙일보입니다. 중국에서 세계 첫 로봇 격투 대회가 열렸습니다. 스파링 형태로 로봇들이 펀치와 발차기를 주고받았는데요. 영화 제작에 쓰이는 모션 캡처 기술이 응용돼서 복잡한 동작도 해낼 수 있었다고 하네요. 타격 정확도가 92%, 또 자율 회복도 4초 만에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로봇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큼 다가온 현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5월 26일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심 속 야외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오페라 공연이 관람료 없이 무대에 오릅니다. 흥남 철수작전이라는 실화를 영화처럼 다룬 오페라도 고정관념을 깨는 시도에 나섭니다. 이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차르트가 타계하기 2달 전 완성한 최후의 오페라이자 대표작인 마술피리. 다음 달 1일과 2일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오페라 무대가 열립니다.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오페라를 볼 수 있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하에 야외 오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분 만에 매진이 돼서 못 구하신 분들도 서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실력파 성악가들은 물론 공모를 통해 선발된 130여 명의 시민 합창단이
주말도 반납한 채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시민 오페라단이 하면서 점점 오페라를 대중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참여함으로써 점점 더 오페라를 이해하게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분들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무대, 특히나 오페라 무대를 이런 시민들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참여한다는 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중앙 계단에 대형 LED를 설치해 동화적 요소를 더한 오페라 마술피리. 전석 무료로 사전 관람 신청을 받았습니다. (6.25) 전쟁 당시 흥남보도 철수작전을 다룬 메로디스는 3년 만에 관객을 만납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인지도를 쌓은 배우 박호산의 오페라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그 배 탄 일원의 한 사람처럼 마치 이 연습에 같이 합승하게 돼, 참석하게 되어 있는. 배에 탄 14,000여 명의 피란민을 묘사하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으로 영화적 요소를 더한 이번 무대는 80명의 출연진이 대거 참여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해양 축제죠. 화성 뱃놀이 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 화성 전곡항 일대에서 열립니다. 성큼 다가온 여름, 가족 단위로 바닷가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초여름 햇살로 눈부신 전곡항이 축제 열기로 가득합니다. 승객을 태운 화려한 요트들이 앞다투어 바다 위를 내달립니다. 파워보트, 유람선, 해적선 등 60여 척의 선박이 짜릿한 오감 만족으로의 출항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다와 배를 통해 자유롭고 활기차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뱃놀이 축제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축제 무대는 전곡항에서 하루 두 번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제부도까지 이어집니다. 요트를 타고 제부도로 이동한 뒤 해상 케이블카로 돌아오는 이색 프로그램 천혜의 유람단은 축제의 백미로 꼽힙니다. 화성만의 창의적인 콘텐츠인 바람의 사신단 댄스 퍼레이드가 올해도 어김없이 펼쳐집니다. 가족들에게 인기가 많은 독살 체험과 해변을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도 준비됐습니다. 축제는 밤에도 즐겁습니다.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라틴 댄스 페스티벌과 해상 불꽃놀이가 낭만과 감동을 선사하게 됩니다. 화성 서해 바다의 우수한 해양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채롭고 이색적인 해양 레저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공연들을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문광부로부터 2년 연속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화성 뱃놀이 축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흘간 이어집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는 날이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출근길에도 크게 쌀쌀하지가 않고요. 한낮이 되면 기온이 초여름처럼 올라서 덥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15도가량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영서와 충북, 경북 내륙 지역에 안개가 끼겠고요. 오후 한때 전북 지역에는 5mm 정도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3.1도, 대구는 12.6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광주 모두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도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과 모레 동쪽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동안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니까요. 한낮에 야외 활동하실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3분 뒤에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